안녕하세요.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경제학의 이번 학기 경제학개론 그 강의 소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 학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경제학개론이 어떤 성격의 과목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소개를 했고 여러분들이 경제학개론을 들을 때 유의해야 될 몇 가지 유의점들을 그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강의 소개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학 개론 경제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기본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맨큐 경제학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진 맨큐 경제학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뭐 따로 챕터를 마련해서 저와 같은 순서로 또는 저와 같은 짜임새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맨큐 경제학이 들어가기 전에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세계관 내지는 인간관, 뭐 이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경제학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학문에는 사실은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네, 가정이 있고 그 가정 하에서 그 학문적 체계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적인 가정 내지는 기본 전제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 위에 경제학의 체계들이 그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항상 이제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인드는 아마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것은 이런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 선뜻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경제학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뜻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선뜻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경제학을 이해를 해야 경제학의 기본적인 어떤 얼개를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의 얼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는 기본 전제, 기본 가정과 관련된 개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요 기본 경제학의 기본 전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것과 같이 칠판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건데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이게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희소성이죠. 네, 두 번째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개념이고 세 번째가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은 경제학의 얼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경제학이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가 또는 경제학이 어떤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 경제학이 탐구하고자 하는 그 주제 또는 중심 개념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 대해서 기본 전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희소성 개념이죠. 이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항상 듣게 되는 개념이 바로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학을 배울 때마다 맨 첫 장을 장식하냐면 이게 경제학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네, 경제학은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걸맞는 세계를 그 경제학에서는 세계를
희소성이라는 말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관이 뭐냐? 그럼 희소한 세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희소한 세계다. 그래서 희소성이 살아있는 세계, 이게 경제학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희소성과 반대되는 말이 뭐 천국이나 또는 풍요로운 세계 또는 뭐 지극히 복된 세상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요. 경제학에서는 세계를 풍요롭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가 부족한 세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족한 세상으로부터 경제학의 모든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결코 풍요롭지 않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소성 개념은 그야말로 경제학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희소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학이 가정하기로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그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욕망이라고 불러요. 욕망. 욕망. 이게 목적입니다. 경제적 인간이 생각하는 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욕망을. 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자원이라고 그래요. 이 목적을 달성해주는 수단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자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그 경제학이 상정하는 인간의 목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원 이 두 가지를 상정을 하는데 결국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될 텐데 그 목적이 잘 달성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결국 요 두 개가 괴리되게 됩니다. 이 괴리. 그러니까 욕망과 자원 사이의 괴리 현상을 우리가 희소성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욕망이 굉장히 많아요. 욕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무한하다고 봅니다. 근데 자원은 유한하다고 보죠. 자원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들이 그렇게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다. 그러면은 개념 필수적으로 유한이 무한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욕망이 그러니까 무한이 유한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 그걸 이게 부족한 상태 또는 이게 부족이나 희소나 같은 말이죠. 희소한 상태를 우리가 희소성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욕망 덩어리예요.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단인 자원은 유한하니까 유한이 무한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원이 욕망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 이거를 갖다가 희소성이라는 말로 경제학에서는 표현한다. 그래서 세상은 이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자원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런 자원에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자원이에요. 시간도 자원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뭐 우리 이런 물질적인 이런 것들도 다
자원이긴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한데 또는 욕망하는데 이걸 구비하고 있으면 다 욕망에 복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다 수단이긴 하지만 다 자원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 보여지는 것, 유형의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 시간 이런 것도 자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시간을 잘 써야 되죠.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건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고 우리가 영원히 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 가면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 욕망 그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간은 유한하니까. 또는 뭐 정부 정책 이런 것도 자원이에요. 그걸 정책 수단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정책 자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뭐 정부가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세금을 걷어 가지고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자원 또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이라고 하는 자원과 수단을 정부가 무한히 가지고 있다면 희소하지 않겠죠, 자원이. 근데 희소합니다. 왜냐하면 거둘 수 있는 국민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원은 유한하게 돼 있습니다. 뭐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한한 건 없어요, 수단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은 무한하다고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망과 자원 간의 이 괴리, 이 필연적인 괴리입니다. 이 필연적 괴리 현상을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경제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경제학자들은 희소성의 세상을 가정하고 이론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세계에서 인간은 이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요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요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하는 거냐? 그 인간은 뭐냐?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뭐냐? 그 인간을 우리가 경제인이라고 불러요. 경제인이라고 부르고 뭐 그 영어로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부릅니다. 호모 보통 이제 호모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인류를 이제 호모라고 하는데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이제 쓰는데 이걸 경제인이라고 하죠. 이 경제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희소한 세상 또는 자원이 부족한 세상에서 자원을 잘 활용하는 인간을 우리가 경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인은 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합리적 인간이라고 간주됩니다. 합리적 인간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이 경제인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 인간을 의미합니다. 네. 합리적 인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단, 즉 자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원을 잘못 사용하면 자원을 잘 사용할 때에 비해서 욕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수단을 또는 자원을 잘 사용하면 할수록 욕망의 크기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인간은 반드시 이 수단 또는 자원을 잘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 수단이나 자원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합리적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돈이 1,000원이 있다. 이 1,000원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어요. 이 유한한 자원이죠. 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게 써야 되잖아요. 이 1,000원을. 그래서 나의 욕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쓰려면 내가 이 1,000원을 가지고 지금 가장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에 써야 됩니다. 이 1,000원을 들고 어느 편의점 가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편의점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편의점 가게에서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식품들 중에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라야 1,000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돈 안에서 골라야 그게 욕망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살 수 없어요. 1,000원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자원을 1,000원 내에서 가장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새우깡이다. 새우깡을 가장 좋아한다. 그럼 새우깡에 1,000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1,000원을 그 자기 욕망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새우깡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감자깡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합리적 인간이 아닌 겁니다. 네,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새우깡을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감자깡을 선택했다. 그거는 경제인이 아니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합리적 인간이 아니죠. 네, 합리적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단을 잘 사용하는 것,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합리성을 통해 가지고 합리성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욕망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죠. 욕망의 극대화가 경제인의 목적이다. 자원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 욕망에 복무하기 위해서죠.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제인들은 욕망 덩어리고 그 욕망을 최대화 또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경제인을 가장 극단화시켜서 우리가 드는 예가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건 소설이지만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는 소설이지만 그 당시 영국의 중산층으로 있던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표류를 하던 중에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되죠. 무인도에 정착을 해서 일종의 생존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 19세기 영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선진화된 문명 국가였잖아요. 거기에 중산층인 사람이었으니까 그 어느 나라의 사람보다도 욕망이 큰 사람이죠. 욕망의 수준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부족한, 그야말로 무인도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부족한 환경이잖아요. 그 부족한 자원들로 채워져 있는 환경인데 그 부족한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결국은 자신의 욕망에 잘 복무하는 인간으로서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거의 그야말로 희소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결국 합리성을 발휘해서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생존을 하게 되죠. 무인도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고 그게 희소성 하의 세상을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로빈슨 크루소랑 다르냐? 그게 다르냐? 우리는 무인도에도 살지 않고 아주 풍요로운 분업 구조 하에서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희소성 하에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로빈슨 크루소처럼.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들이 부족합니다. 항상 나의 욕망에 비해서는 돈이 부족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인데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굉장히 일반화된 가치인데 가치 덩어리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걸
그건 항상 부족하죠.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내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뭐 물론 로빈슨 크루소는 극단적인 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 경쟁의 틀 속에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취업 시장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상황을 보면 결국 뭐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부족한 상태죠. 네,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에 나갔을 때 항상 그걸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서 우리가 희소성 하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든 그 수단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내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인간형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합리적 인간이요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인간이다. 그걸 우리가 경제인이라고 부른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이 경제인들은 선택의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이 인간들은 바로 이제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돼.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경제학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건 행동, 행위 이런 말이랑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행위는 모두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든 잘 해야 돼요.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택을 잘 못하면 사실은 그 욕망을 극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택을 잘 한다는 것 또는 선택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이야기랑 같은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불철주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책 자원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인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국민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쓸 것인지를 항상 고민을 하죠. 국민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뭐 진주시만 하더라도 진주시장이 진주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복무하는 거죠. 시민들의 어떤 그 욕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뭐냐를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유한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뭐 다리를 하나 더 놓는 것이 국민들의 욕망 수준을 극대화할까? 아니면은 진주시의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더 극대화될까? 아니면은 청년들을 위한 진주시 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시민들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만약 이 세 가지 안을 두고 진주시장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선택이 시민들의 욕망을 가장 크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겠죠. 그리고 시민들의 욕망의 수준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거기에 자원을 써야 결국 욕망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시장은 항상 시민들의 이 뭘 원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도 다음 기회에 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많은 득표를 얻을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거기에 항상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이 자원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 또는 선택을 할 때 너무 한 곳에 치중해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치중을 하지 않고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균형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택을 할 때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뭐 어느 날 한국에서 지진이 났다. 예, 지진이 났다고 이제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도 몇 년 전에 한번 큰 지진을 경험해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이 난 적이 없는데 한번 이제 몸으로 체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아주 뭐 4점 몇에 4.3이었나요? 4.8이었나? 강도의 어떤 지진이 났을 때 물론 우리나라가 뭐 그 지진으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경각심을 채워주기에는 충분했죠. 네. 근데 그 지진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지진에 대한 예산을 너무 증설을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예컨대 내진 그 어떤 신축 건물을 내진할 때 이제는 그 지진 7이나 8 정도의 강도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을 해라. 내진 설계를 한 건축물을 지어라. 라고 이제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그 건축물을 다 짓는다 그러면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내진 설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 건축을 지을 때 중점을 둬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주택도 싸게 내놓을수록 잘 팔릴 텐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버리면 손해가 나잖아요. 네. 가격에 비해서 비용이 초과를 해버리면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자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가의 자재를 쓰지 않고 저가의 자재로 대체를 해버리는 그런 우를 발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이 아주 좋은 건축물이 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진 설계에 너무 우리가 매몰이 돼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선택을 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리고 내진 설계를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죠. 근데 우리들은 지진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골고루 고려를 해야 내가 어떤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진 설계에만 너무 매몰돼서 뭔가를 생산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그게 합리적 선택이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경제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관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부족한 세계, 희소한 세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다.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인간이다. 그 선택에 있어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건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인데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희소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경제학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물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유형화시켜 놓고 있어요. 네, 유형화시켜 놓고 있고, 경제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몇 가지로 이제 정해놨는데, 어떤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물질적 문제, 이거를 이제 경제 문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 경제 문제는 그 경제학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문제를 유형화해 놓은 것인데, 보통 한 서너 가지로 이제 유형화되어 있거든요. 경제 문제는. 근데 그 문제들이 다 희소성이라고 하는 가정이 없다면 문제가 없죠. 희소성 없으면 이 세계가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고 풍요로운 사회다. 우리는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왕의 희소성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유형화해 놓고, 이것이 이 경제 문제를 통해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느 핵심 주제를 다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무엇을 탐구하는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경제 문제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소성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철학적인 세계관이든 인간관이든 이런 것들을, 세계나 인간에 대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경제학이 무엇을 탐구하는 학문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몇 가지로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몇 가지로 유형화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첫 번째가 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생산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네 번째가, 이 네 번째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언제 생산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정도로 구별을 이제 유형화를 해놨습니다. 네. 사실 이 세 가지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형화를 해놨죠. 네, 유형화를. 그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종합해 놓은 그 교과서를 쓰면서, 경제 교과서를 대학에서 강의하는 경제 교과서를 쓰면서 저렇게 이제 그 책에다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걸 저렇게 세 가지로 유형화해 놨습니다. 사실 폴 사무엘슨이 저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를 내놓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알프레드 마샬의 경제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그 대학에서 쓰였던 교과서였어요. 네. 그 교과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시경제학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폴 사무엘슨이 나와가지고 폴 A 사무엘슨이 나와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게 되고, 그 교과서의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정형화 시켜놓고
이 세 가지로 했고 세 가지를 제시를 경제 문제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세 가지를 유형화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 네 번째 문제는 이 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환경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선진국에서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되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자원 문제, 그 자연 자원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 70년대 그 오일 쇼크가 나오고 하면서 새로운 자원 문제도 발생하고 환경 오염 문제, 60년대, 70년대 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그 환경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도 결정이 돼야 그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회가 유지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가 선택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산할지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그 사회가 유지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게 생산이 다 되고 나서 그걸 누구한테 나누어 줄 것인가? 그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인데 누구한테 나눠주는 것은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네. 첨예한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나눠줄 것인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환경 문제예요. 7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그 환경 문제. 이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구가 살아남기 힘들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문제도 해결되기 힘들다. 지구촌 자체가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번째로 들어간 겁니다. 네 번째로 최근에 들어온 경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선 살펴보면 요게 요 세 개가 메인이고 최근에 나온 문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환경 문제라고 하면 첫 번째가 환경 오염 문제예요. 그게 이제 쓰레기가 나오는 문제죠. 쓰레기. 우리가 쓰레기가 고체 형태로 나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고체 형태로 나오는 쓰레기를 쓰레기 또는 폐기물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그 액체 형태로 나오는 그 환경 오염 물질 또는 쓰레기를 우리가 보통 수질 오염 물질이다라고 보통 부르고 기체 형태로 나오는 쓰레기를 대기 오염 물질이다라고 부르는데 이런 쓰레기가 배출되는 현상 그러니까 그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는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쓰레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게 고체 형태든 액체 형태든 기체 형태든 쓰레기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야말로 그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환경 오염 문제다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 문제라 하면 자원 고갈 문제예요. 환경 문제, 그 자원을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원을 많이 쓰죠. 자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자연 자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지하 자원, 땅 밑에 있는 그
땅 밑에 있는 그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냥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광물 자원들도 많이 쓰죠. 네, 광물 자원 뭐 니켈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쓰잖아요. 그런 물질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물질들이 이제 그런 물질들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자원 고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문제로서 그럼 점점 자원이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우리의 인류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 의식, 쓰레기가 너무 넘쳐가지고 인류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이후에 경제가 고도로 발전을 하면서 걱정거리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원이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자연 자원을 잘 못 쓰게 되고 그러면 경제도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는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992년에 그 브라질에 있는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 곳에서 리오 환경회의라고 하는 것이 리오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천명된 것이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념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가 발전을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뭐 자원 고갈 문제랄지 환경 오염 문제도 신경을 쓰면서 발전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발전이 가능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형화되어 있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즉 미래 세대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현재 세대가 너무 많은 자원을 쓰고 너무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을 시키면 그건 현재 세대는 그 자원을 많이 쓰고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함과 동시에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면서 풍요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풍요 때문에 결국 그런 환경 문제를 만약에 미래 세대에 넘겨주게 된다면 즉 전가시키게 된다면 그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세대와 현재라고 하는 시점과 미래라고 하는 시점이 있다면 그 현재 시점에서 자원을 사용을 하더라도 미래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현재와 미래에 잘 나눠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배치를 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세대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피해가 되지 않는 만큼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의 뜻입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 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이고 그리고 이제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게 이제 1992년에 그 리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천명이 됐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행동 준칙이나 여러 가지 행위 준칙들이 세워지면서 환경 문제에 심혈을 기울였죠.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고 사실은 충분히 발달한 선진 국가에서는 점점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라고 할지 이런 환경 오염도 선진국으로 가면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 국가에서 훨씬 더 환경이 좋아요. 네, 수질 오염 정도나 아니면 대기 오염 정도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환경 기술들, 환경 친화적인 기술들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제 그 지성을 발휘를 해서 환경 기술들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거리를 다니던 자동차 배기가스량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런 정화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런 정화 장치 내지는 환경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기술들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 오염 문제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성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원 고갈 문제도 우리가 70년대에 그렇게 우려했던 오일 쇼크를 통해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지만 석유의 매장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석유의 매장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매장량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발견하고 탐사해서 발견하는 그 유전 또는 그 석유 매장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했던 여러 그 예측들과는 달리 사실은 지금 현재 석유는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탐사 기술의 발달로 아주 그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세일 혁명이라고 해서 세일 가스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미국이 이제 석유를 수입하는 최대 수입 국가에서 수출 국가로 변모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석유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석유량은 점점 많아요. 그래서 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 오염 문제도 개선이 되고 지구의 여러 가지 이제 자원 고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풍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경제를 생각할 때도 언제나 그 경제 성장과 그러니까 발맞추어서 경제 성장과 비례해서 쓰레기 문제나 자원 고갈 문제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항상 고려를 하면서 즉 언제 생산할 것인지 그 생산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초석 또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야말로 경제 문제다. 그 공동체가 지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1주차 3강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희소성 개념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세계관은 희소성, 인간관은 합리적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군을 네 가지로 정식화해 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언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1992년에 천명되었던 리오 선언에서 나온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에 부합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제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문제, 주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